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시행되었던 공인중개사 시험 제33회 민법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간단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시험 총평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난이도가 좀 상승이 되었었고, 특히 1차에는 민법이 조금 어려웠고 2차에는 공법이 좀 상당 부분 어려운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70점 정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지만로 작년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고 다소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출제 분석을 좀 잠시 한번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박스형이 1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9문제, 사례 문제는 8문제 정도로 비슷하겠습니다.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33문제 정도, 다툼이 없으면 판례에 의함, 이것이 판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박스형이 9문제에서 15문제로 대폭 이제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박스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박스 안에 자세히 보면은 지문이 3개 내지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일반 박스형이 아닌 문제에 비해서 크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박스형으로 출제됐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41번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건 아주 기초죠, 그죠?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정, 유언,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번의 취소, 2번의 추인, 3번의 동의, 5번의 해제. 요 4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실까요? 무효인 법률 행위는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거래 금지 규정이 뭐냐,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단속 규정입니다. 자, 단속 규정에 위반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처벌은 되지만 유효다. 그래서 1번은 유효. 2번은 핵심이 우연히 일회성이죠. 자,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그 말은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도,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우연히 일회성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약정은 크게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3번의 핵심이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하고 구별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이게 판례입니다. 근데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판례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여전히 유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4번은 보시면, 자, 104조에 의한 불공정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불공정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가해자에게는 이용하려는 의사, 고의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는 공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칭했다, 실수로. 그럼 이용하려는 의사, 고의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에게 이용하려는 의사, 고의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효라고 보여집니다. 자, 5번은 정의에 반하는 행위로서 반사회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43번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보시면 허위 표시는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아니죠. 자, 알았을 뿐 아니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통정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짜고 했다. 그래서 알았다는 것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통정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2번에 보시면 가장행위는 무효, 은닉행위는 유효. 들어보셨죠? 가장매매 속에 정여가 숨어 있다. 그때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숨어 있는 정여, 은닉행위는 유효다.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을 몰래 대리군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 자,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를 했을 때 본인은 제3자에 해당하느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자, 따라서 대리에서 본인은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네요. 자, 108조 2항에 따라서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자,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는 왕이다. 이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하거나 청구하거나 신청하거나 전부 다 총살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5번에는 제3자에 해당하느냐,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느냐 했을 때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고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러면 그 10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채권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특별히 해당하지 않은 10명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 양수인은 제3자이다. 이렇게 맞죠, 그죠? 5번은 뭐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옳은 것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유동적 무효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거는 거의 매년 예상 문제입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 자, 우리가 허가를 신청한 것이 이행착수냐? 자, 이행착수가 되면은 계약금 해제는 허용되지 않고 이행착수 전이면 계약금 해제가 허용됩니다. 그럼 허가를 신청했거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에 관해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행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에 대한 해제는 허용된다. 이래 맞죠. 기억은 X입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매매상의 권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허가 신청상의 권리 의무, 즉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러한 협력 의무는 부수적인 채무입니다. 그럼 부수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판례는 해제는 할 수 없고 손배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5. 자, 디귿에 보시면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바뀌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서로 간에 지금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협력이 안 됩니다.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을 이미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 요약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확정 무효 사유는 불허가 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배제,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행 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정 무효로 된다. 그래서 맞네요, 그죠? 자, 리얼은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유효로 바뀌는 사유, 허가 처분, 허가구역 지정 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돼서나 재제정이 없다. 그래서 리얼은 지정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확정 유효다. 이래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이 정답이죠.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취소를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요. 추인을 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미성년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를 할 때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해서 확정 유효로 만들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자, 이번은 146조 조문 자체죠. 자, 취소권의 행사 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의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 맞습니다. 자, 취소가 돼버리면 소급적 무효 맞네요. 자, 4번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도 혜택을 받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네요. 자, 5번에 취소권자가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권은 소멸한다. 맞네요. 그죠? 자, 46번에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조건 성취든 기한 도래든 효력은 비소급표가 원칙이다. 성취 시부터 도래 시부터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2번이 틀렸네요. 정답이네. 자, 해제 조건이 사회 질서에 반했다. 자, 조건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조건이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이걸 불법 조건이라 합니다. 그럼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조건도 무효, 그다음 법률 행위도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아니고 자, 무효로서 반사회적 무효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3번의 정지조건과 연계로서 불확정 기한. 자, 정지조건은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은 이행해야 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불확정 기한은 발생해도 이행해야 되고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이 될 때도 이행해야 된다. 이러면 불확정 기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불확정 기한, 이때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면 조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자, 4번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해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5번도 조금 전에 했죠. 얼마 전에. 자, 신의 측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언제 의제되느냐, 언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느냐, 즉 성취의 의제 시점은 방해시가 아니고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을 보면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이 정답이네요. 대리인 을이 사망하면은 을의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죠. 권한입니다. 권한.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가 돼야 재산권이 돼서 상속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사 자격, 권한은 자격이거든요. 그럼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아들이 의사 자격을 승계하느냐? 그거 아니다.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그 아들이 대통령 자격을 승계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 자격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 2번은 대리인 을은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거는 맞네요. 그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 맞네요. 자, 수권 행위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을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본인 갑이 수권 행위를 철회했다. 그럼 수권 행위를 철회해 버리면은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을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죠.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특수한 소멸자 두 가지.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 행위가 철회되면은 대리권은 소멸한다. 자,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 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자기계약이죠.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을 한단 말이야. 원래 쌍방대리와 자기계약은 금지되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본인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8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야.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우리 민법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할 수 있다. 1번은 액션이에요.
이번에 대리행위의 하자에는 취소권, 하자의 기준은 대리인이지만 하자의 효과, 하자에는 취소권,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자, 4번에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자, 이전 등기가 이미 맞춰지면은 그 등기의 추정력이 생깁니다. 그 추정력 중에는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되기 때문에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아니고 전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에게 있다.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 행위에서 상대방 앞으로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당사자 자신, 여기서는 본인이죠, 본인 거죠. 본인이 증명 책임은 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4번에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아니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거기까지는 맞지만 그러나 선임은 대리인이 하지만 원래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X입니다. 자, 5번에 법정 대리는 복대리를 항상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옳습니다. 정답이고. 자, 49번에 126조 권한을 넘은 표인 대리에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된다고 예상이 됐습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인 대리의 3대 요건은 기본 대리권이 있고 월권 행위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요 세 가지. 그래서 기본 대리권에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X. 저번에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자, 복대리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은 다 된다 그랬죠. 복대리권, 그다음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표현적 대리권, 그다음 공법상 대리권 다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애초 행위 자체가 무효야. 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표현 대리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표현 대리는 행위 자체는 유효인데 대리권이 없어서 유동적 무효. 거기서 표현 대리가 되면은 유효 이렇게 갑니다. 자, 4번에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가 아니고 대리행위 당시, 무권대리행위 당시, 표현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즉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확하게 옳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50번은 협의의 무권대리네요.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갑이 무권대리 사실에 관해서 선의무과실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협의의 무권대리를 많이 했죠. 자, 을은 본인, 갑은 무권대리, 병은 상대방 이렇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병이 본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에 최고를 했는데 침묵을 했단 말이죠. 침묵을 하면은 추인으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그래서 1번이 X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본인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래 돼 있네요. 자,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인의 효력이 생기려면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아야 합니다. 병이 알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을이 갑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돼 있고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자,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추인을 주장할 수도 있고 추인이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자, 을이 갑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추인이 있었음을 알았다면은 뭐 추인이 되니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본인이 무권 대리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병이란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추인이 되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을이 갑에게 추인을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 그럼 아직 추인이 안 됐습니다. 추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병은 스스로 초래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을이 병에 대해서 추인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유효다. 맞습니다.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적 유효. 5번에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그죠?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무효로 바뀝니다. 확정 무효가 되면은 본인 을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럼 책임을 안 지면은 무권 대리인 갑이 대신 책임을 집니다. 그럼 갑이 대신 책임을 질라 하면은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 병에게는 선의무과실이 돼야 된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췄네요. 그런데 갑이 제한 능력자 아니라면은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되면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제한 능력자가 아니면 책임이 있고, 자, 그때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하거나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상대방이 합니다. 그래서 맞네요. 자, 무권 대리인 갑은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51번에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골라라. 점유. 자, 점유할 수 있는 저당권은 점유가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용의권이기 때문에 점유가 가능해요.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자, 52번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방해배제 청구는 즉 점유보호 청구는 직접 점유자에게도 인정되고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이번에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 직접 점유 따지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자, 3번에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자주는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은 패소 확정된 때가 아니고 소 제기된 때부터 소급하여 악의자로 본다. 4번은 틀렸네요. 자, 5번이 정답인데 맞네요.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가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즉 양수인이 등기부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 양수인은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5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53번에 물권적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물권적 청구. 자, 기억을 보시면 자, 이렇게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어렵게 출제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에 불법 점유돼서 그러면 자, 지금 그 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를 해버리면 지상권도 침해, 소유권도 침해됐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소유권에게 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지상권에게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X네요. 자, 리언에 보시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이제 물권자가 아니죠.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리언은 X네요. 자, D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54번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1번은 맞습니다. 이번에 은비에 의한 점유자, 은비, 평온, 공연. 자, 공연하고 반대죠. 자,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원래 과실 수취권은 선의의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 그럼 선의의 점유자에게 있는데, 그러나 은비, 폭력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 수취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 수취를 할 수 없다. 자, 3번의 점유로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선의 점유자, 선의 자주. 자, 배상 책임의 범위를 논의할 때는 선의 자주일 때만 경감, 나머지는 전손의 배상. 그래서 여기는 경감되기 때문에 현존익만 배상하면 되지 손해 전부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X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에 반환 청구를 하기 전에도 점유물에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는 언제 하느냐? 임차인하고 다르다 그랬죠? 임차인은 유익비는 종료 시에, 필요비는 언제든지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는 반환 청구를 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할 때 행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비용 상환 청구는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이 된다.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55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거는 뭐 상den관계는 거의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아주 지엽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틀려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기억을 보시면 핵심은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인 한도를 넘으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한도 내에 들어오면은 수인해야 하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인의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게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맞죠. 기억은 X입니다. 자, 니은은 맞는 것으로 주로 상den관계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판례가 보거든요.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특약이 우선한다.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 유수의 성수 의무, 그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물을 성수 의무 받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흐르는 물을 못 흐르게 방해하지 마라. 그 성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수 의무, 물을 이어받을 의무 그런 뜻입니다. 자, 성수 의무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방해를 하지 않으면 되지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밖에 없네요. 자, 56번에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된다. 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는 법률 규정이므로 이전 등기 없이 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1번은 X네요. 자, 이번에 보시면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의 동산은 무주의 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기 때문에 선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네요. 자, 4번에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생긴다. 자, 3번은 좀 문장 자체가 좀 애매한데요. 취득의 효력,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느냐 이랬을 때 등기했을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여 소유권이 취득된 것으로 보느냐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이전 등기를 해야 우선 취득의 효력이 생겨요. 또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소급해서 취득한다, 이래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마도 출제자의 의도는 자, 이전 등기한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취지로 썼을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래 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4번에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 소유자가 발견자가 서로 공유를 합니다.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유입니다. 공유. 자, 이번에 타주 점유란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 자, 시효 취득을 하려면 자주, 평온, 공연, 자주, 평온, 공연, 20년 점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타주 점유란 시효 취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이 정확하게 맞네요. 자, 57번에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올라라. 1번에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한다. 지분을 교환한다는 것은 일종의 지분을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지분 처분은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 자, 권리 소유권의 일부를 포기한다. 포기하는 것은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공유 지분의 권리는 소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3번에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 합유 지분은,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이지만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를 얻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3번도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처분을 했단 말이야, 합유 지분을.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기 권리에 관해서는 유효이고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것은 무효이고가 아니고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전체가 무효가 되는데 다만 처분이 아니고 계약 자체는 타인의 권리를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혼자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매도한다는 것이 계약이냐 처분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X고, 매매라는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소리입니다. 근데 표현이 매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매매 계약인지 매각으로서 처분인지 애매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일단은 합유 지분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어쨌든 간에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출제위원회의 의도는 처분으로서 매도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합유물에 관하여 경유되는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보존행위입니다. 합유물의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가능하다.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각자가 할 수 있고. 자, 5번에 보시면 법인이 아닌 종중, 비법인 사단이 있죠. 종중, 교회, 사철. 자, 법인 아닌 종중이 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것을 총유합니다. 그러면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게 총유물의 처분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냐, 아니죠.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총유물 자체에 뭐 임대를 하거나 무슨 빌려주거나 또는 처분해서 매각하거나 이런 거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 합니다. 단순히 법인에 하는 종중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채무 부담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이므로 총의 결의가 필요 없다. 결의 없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리네요. 58번에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거.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용의권입니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점유권.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 자,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용의권, 전세,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뭐 점유권도 일단 가능하겠죠. 점유권도 일부에 대한 점유권도 가능합니다. 자, 59번은 건재당이네요. 건재당입니다. 건재당을 딱 보시면 여기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출을 했네요. 을 소유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 소유의 토지. 갑이라는 사람이 2억을 빌려주고 건재당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좀 이따가 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순위로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억을 빌려주고 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대여하고 2순위로 건재당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길어서 이제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닙니다. 자, 지금 병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나? 자,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한다. 경매 신청을 하면은 이게 이제 낙찰이 되겠죠, 그죠? 낙찰이 돼 가지고 이제는 배당금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2022년 6월 1일 갑의 건재당권의 피담보 채권행은 확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 자, 병이 2022년 6월 1일 날 경매를 신청했다. 2022년 6월 1일 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확정은 경매 신청으로 확정될 때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가 신청해서 자기 것은 신청 시에 확정. 남이 신청해서 내게 확정될 때는 매각대금 완납시. 그러면 병이 신청했기 때문에 병의 피담보 채권은 신청 시에 확정. 갑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2022년 6월 1일 날 그죠? 병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병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지만 갑의 건재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됩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확정이 된다. 맞네요. 자, 니은에 보시면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최고액의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대여기간이 1년 아닙니까? 1년이면은 2020년 8월 1일 날 갚아야 되네요. 그러면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1년치가 넘었잖아요. 1년치가. 그죠? 그래서 2020년 8월 1일까지가 1년이고 2021년 8월 1일까지고 2년치고 근데 2022년 까지는 또 3년치에 접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갑의 입장에서는 지연이자는 우리가 보통재당에서는 지연이자가 1년치만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서 담보되지만 건재당에서는 무제한 담보됩니다. 그래서 결국 갑이라는 사람은 2019년 1년이니까 2020년 8월 1일 1년간만 지연이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무제한 지연되기 때문에 2022년 6월 이후에 발생한 이자 지연이자까지도 담보된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갑은 지금 보시니까 2019년 8월 1일 날 빌려줬네요. 2019년 8월 1일 날 빌려줬고 병이란 사람은 언제 빌려줬더라? 2020년 7월 1일 2020년 7월 1일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일 날 병이 경매를 신청했고 그죠?
그래서 갑의 피담보 채권의 최고액에 포함되는 지연이자는 2019년 이후부터 쭉 모든 지연이자가 포함되는 것이지 2022년 6월 1일 이후의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의 경매가 됐습니다. 3억 원의 경매. 갑은 경매 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아니죠. 최고액에 한해서만 변제를 받습니다. 최고액이 보시면 자 3억이고 자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빌려줬고 X토지가 3억 원이고 최고액이 2,500. 요 시가가 3억짜리인데 최고액이 2억 5천입니다. 최고액이 2억 5천. 최고액이 1억 5천. 3억의 시가. 이 5천, 3억 5천. 어쨌든 이것은 틀렸네요, 그죠? 자, 60번에 보시면 재단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해 보시면 토지 재단권의 효력은 토지 위에 완성한 건물에 미치느냐. 자, 부합물이면 토지 재단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건물은 부합물이 아니고 독립물입니다. 그래서 안 미쳐요. X. 자, 니은 토지 재단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는 뭐로 보느냐? 부합물로 봅니다. 토지의 부합물. 그래서 재단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이것에 재단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관에서 발생한 차임채권. 차임채권 과실이죠. 자, 과실의 재단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원칙은 안 미쳐요. 안 미치고 저당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 그 압류된 후에 그 저당 토지에서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미칩니다. 이것은 맞네요.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토지의 식지하고 등기한 임목. 자,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목도 공시방법을 취하거나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다면은 독립이 되기 때문에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세권을 가지고 토지를 전세권자가 토지의 전세권으로 빌려가지고 식지했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임목은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등기까지 했네요. 정당 권한도 있고 공시방법도 취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없다. 틀렸죠.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2번 유치권자는 여러가지 권리 중에서 과실 수치에 의한 변제 충당권이 있습니다. 2번은 맞네요. 자, 3번의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를 할 때는 채무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3번은 틀리네요. 자, 4번에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간접 점유로도 되는데 그러나 직접 점유자를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X네요. 자, 유치권자에게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O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에 갑에게 법정지상권, 관법지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우선 이거는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기억은 기본기를 테스트한 것이고 디귿은 4대 판례를 결론을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을 잘 보십시오. 을 소유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서 신축한 병소유 건물.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가장 전제되는 요건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한 적이 있어야 된다. 근데 기억은 아무리 눈을 떠봐도 토지 주인은 을이고 건물 주인은 병입니다. 병. 그죠? 그래서 애초부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인이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을 소유 토지 위에 을의 성락을 얻어서 신축한 병 소유 건물. 그래서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은 딱 보네요. 그죠? 자,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미등기 을무가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만 등기했다. 포괄매매 사건이죠.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매매를 했는데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했다. D는 읽어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걸 포괄매매 사건. 2002년 6월 20일자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기억도 불성립, 디귿도 불성립. 그러면 인정되는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기억, 디귿이 들어가면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1번도 땡, 3번도 땡, 4번도 땡, 5번도 땡. 그 남는 건 니은밖에 없네요. 그 답은 니은입니다. 이거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니은은 공유와 법정지상권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혹시 나오면 그냥 이거는 무시하라. 무시해도 답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야기한다면 니은을 딱 봤을 때 토지는 공유이고 건물은 단독 소유고 이때는 성립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성립돼요. 근데 여기는 토지는 단독 소유고 건물이 공유야. 그러면 성립 잃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만 인정이 됩니다. 기억하시오. 자, 여기서 한 번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역지는 토지 일부는 안 됩니다. 한 필의 토지가 돼야 합니다. X고. 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지역권은 종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어요. 영구 무한으로 할 수도 있다. 틀렸네요. 자, 지역권자는 성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안 되고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만 된다. 자, 5번 지역권은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자, 그럼 여기는 소멸돼 있잖아요. 그 지역권을 소멸을 시키려면은 전원이 함께 지분에 관해서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하기는 하지 못한다. 5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자, 여기서 4번은 토지 전세권을 물었네요. 건물 전세하고 토지 전세하고 차이. 자, 건물 전세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법정 갱신은 건물에만 인정. 최단기간 1년은 건물에만 인정.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1번에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요거는 건물이든 토지든 10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1번은 X고. 자, 이번에는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그 말은 1년이 보장된다. 1년이 최단기간이다. 이거는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건물 전세권을 이렇게 바꿔야 맞는 소리입니다. 자, 3번에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이건 합의갱신을 이야기하죠. 합의갱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합의갱신이 됐어. 문제는 법정갱신이 되느냐 그죠? 자,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은 안 되지만 합의갱신은 됩니다. 그래서 합의갱신은 할 수 있고 그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3번이 정확하게 맞네요. 자, 4번에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토지 임차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2007년도 판례라 그랬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틀렸고. 자, 5번 법정지상권 문제네요. 자, 5번은 법정지상권인데, 법정갱신인데 토지 대신에 건물로 바꿔야 됩니다.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토지 대신에 건물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X입니다. 자, 65번은 계약의 성립이네요.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해서 회신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갑의 편지는 9월 14일 날 발송되어서 9월 16일 날 도달이 됐다. 틀린 것을 골라라. 9월 14 발신, 9월 16 도달, 10월 5일까지 승낙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갑이 20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초래했습니다. 초래가 가능할까요? 초래가 되겠습니까? 자, 초래는요 도달 전에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날 을에게 도달이 됐기 때문에 9월 16일 이후에는 초래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갑이 초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초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갑의 청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기억은 X. 자, 이번에 을이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9월 20일에 도달했다. 그럼 제때 도달한 거 맞네요. 10월 5일 전까지. 그럼 계약은 성립합니다. 제때 승낙 기간 안에 도달했기 때문에 성립하는데 여기는 격지자이기 때문에 격지자는 발신 시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성립한다. 이거는 X네요. 자, D가 을이 2022년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 조건부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죠? 을의 조건부 승낙은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의 동생관계. 자,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동생관계가 되려면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된 채무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손해배상 의무는 이 의무의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가 다른 의무끼리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기억은 X입니다. 자, 리언에 보시면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생관계인데 임차인의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등기를 말소해 준다. 선후 관계입니다. 리언도 X입니다. 자, 이것은 좀 외우라 그랬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해서 공유 지분권자 상환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는 서로 동생관계다.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에 옳은 것을 골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는 아니죠. 수익자는 제3자고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X고. 자,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거나 현존할 필요가 없다. 태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번의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진다. 못 가집니다. 수익자는 절대 해제권, 취소권은 못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집니다. X. 자, 낙약자는 요약자와 기본관계에 발생한, 기본관계는 중요하죠. 기본관계에 발생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4번이 맞네요. 자, 요약자가 해제할 때는 수익자 동의가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 간의 문제로서 해제할 때는 제3자의 동의는 전혀 필요 없다. 그래서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다. 틀렸네요. 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에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을은 변제기에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해제 효과 문제네요. 자, 기억해 보시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 없이 해제. 아니죠. 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행불능이 아니고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를 거쳐서 해제해야 됩니다. 기억은 X. 자,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이게 맞네요. 해제를 해버리면 을 명의, 매수인 명의 등기 말소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귀합니다. 당연히 복귀한다. 이거는 맞고. 자, 디귿. 을이 X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해제 전의 제3자입니다. 해제 전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랬죠. 따라서 병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한다. 이래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디가 틀렸습니다. 자, 69번은 너무 쉽네요. 자, 매매계약은 요물이 아니죠. 요물은 3개밖에 없죠. 계약금 계약, 대물 변제 계약 또는 뭐요? 현상 광고. 1번은 X. 2번의 교환은 유상이죠. 자, 3번 정연은 낙성 계약. 자, 3번이 맞네요. 낙성, 요물 계약 봤는데 낙성 계약. 3번이 정답. 자, 도급 계약도 요물 계약이 아니고 낙성 계약.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 계약입니다. 3번만 맞네요. 그죠? 자, 70번에 가본 그 소의 X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의 일방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약관계권은 을이 가지고 20년 안에 행사하기로 약정했다. 예약관계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20년 안에 행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행사해도 되죠. 1년 뒤에 예약관계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관계권 행사한 때 예약관계의 의사를 표시한 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조모 문제입니다. 소급하여 아니죠.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을의 예약관계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갑과 약정에도 불구하고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아닙니다. 자, 지금 기간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그래서 20년 안에 행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약정이 없을 때 행사기간은 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정이 있기 때문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2번은 맞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약정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단축되지는 않고 20년입니다. 자, 4번에 을이 가진 예약관계권은 재산권이다. 맞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고 상속이 될 수 있고 채권대 대위에 객체도 될 수 있다. 3번이 맞네요. 그죠? 자, 을의 예약관계권의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관해서는 자, 예약관계는 형성권이거든요. 자, 형성권의 경우에는 자, 예약관계권을 행사 기간, 즉 이 행사 기간이 도과했는지 행사 기간이 도과했는지는 당사자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직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지만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주장 없이 법원에서 직권 고려할 수 있다. 4번은 틀렸습니다. 자, 을의 예약관계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성락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네요. 예약관계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성락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72번은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것 동그라미를 찾아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담보책임 도표 기억하십니까? 동그라미.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거.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전세권, 저당권 실행 행사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자, 기억은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해제 맞네요. 니은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맞네요. 디귿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맞네요. 자, 리얼 지상권에 의해서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있다. 용익권에 의한 제한입니다. 자, 용익권에 의한 제한은 동그라미 없어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인이 D가 되겠습니다. 자,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맞습니다. 환매는 매매계약과 무조건 동시에. 자, 매매는 주된 계약이고 환매는 종된 계약이다.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환매도 효력을 상실한다. 맞고. 자, 3번에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환매 대금에는 그죠? 환매 대금에는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요것 때문에 과실하고 대금의 이자는 셈셈이 되기 때문에 환매를 하기 위한 대금에는 이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자, 부동산이기 때문에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은 그 기간은 5년으로 됩니다. 자, 5번이 지금 틀렸는데 5번은 중요하죠. 환매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럼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환매 기간은 환매권 행사 기간입니다. 그럼 환매 기간을 5년으로 정했으면은 5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환매권을 행사하면은 그 행사에 따라서 환매가 성립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등기청구도 환매기간 안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때 행사 시로부터 등기청구는 다시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등기청구는 환매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더라도 10년 안에 행사 시로부터 10년 안에만 행사하면 됩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토지 임차인의 핵심이죠. 자, 비용상환 청구는 토지든 건물이든 다 인정이 되고 차임 감액 청구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에만. 2, 4, 5번은 토지 건물 상관없이 인정.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급을 하죠. 그럼 지급을 했으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영수인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맞네요. 자, 연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임대차가 존속 중에도 자, 차임의 지급을 계속할 수 있는데, 자,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은 월세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까라 이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이 가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맞네요. 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다. 동시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적법점유이기는 하지만 임차인의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했단 말이야. 그러면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동시항변권으로 계속 사용 수익을 했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용 수익을 한 그 이득 있잖아요. 이득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한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 점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 수익을 했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자, 75번 주임법. 기억에 다가구 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후에 다세대로 바뀌었다. 자, 다가구이면은 지분만 기재해도 되고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이 되었더라도 다시 동호수를 지정할 필요 없이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거 맞네요. 자,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비됐다. 자, 대항력은 주택에만 관련이 되어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대지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만 경매되어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네요. 자, 이것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거기까지는 괜찮네요. 근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해 버렸어요. 저 대항력권이 탈락돼 버렸어. 그럼 대항력권이 탈락돼 버리면 다시 대항을 할 수 없게 돼서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느냐? 아니라는 것이 지엽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서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 즉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그 뒤에 대항력이 상실되더라도 여전히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양수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한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확실한 판례가 있는지, 판례의 취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76번에 세종특별자치시. 이 서울시만 나오는데 이게 오랜만에 세종시가 나와버렸네요. 이거는 뭐 일정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도 상인법이 적용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인법이 적용되는 것은 1번 대항력, 2번 갱신요구, 갱신특례, 그 다음에 권리금, 3기 연체시 해지, 그 다음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근데 6번에 이거 하나를 빼먹었는데 새로 이제 신설이 됐죠. 그죠? 코로나 규정, 감염병 코로나 규정 하고 관련된 거 요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추. 자,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일정 환산 보전 금액이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서울에는 9억이었죠. 그죠? 서울. 세종시에는 5억 4천입니다. 그럼 5억 4천 밑으로 되면은 전부 다 적용이 되고 5억 4천을 초과하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데 요 6개 규정은 5억 4천을 초과해도 상인법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잘 몰라도 답은 낼 수 있어요. 지금 가보면 세종시 해가지고 보증금이 6억이고 월 100만 원이니까 환산 보증금액은 7억이네요. 7억. 그죠? 7억. 그럼 7억이면은 서울에서는 초과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다 초과입니다. 다 초과. 7억. 그죠? 그죠? 세종시에는 당연히 세종은 초과하겠죠. 세종시는 뭐 수도권 서울특별시 빼놓고 수도권보다는 밑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 7억 정도면 세종에서는 일정 환산 보증금을 초과했구나 예측이 되네. 예. 그럼 초과했는데 이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 뭐냐? 대항력. 기억에는 대항력이잖아요. 그럼 대항력은 초과해도 적용된다. 그래서 대항력 조항은 지금 일정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이 되니까 대항력이 생긴다. 기억은 맞네요. 그럼 니은은 우선변제입니까? 우선변제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없잖아, 저기. 그럼 이거는 디귿은 몰라도 돼. 자, 그러면 기억은 맞는 소리고 니은은 틀렸어요. 니은은 틀렸어. 니은은 틀렸어. 그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 그럼 기억이 일단 들어가야 맞잖아요. 기억. 그럼 기억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3번, 5번, 4번이 됐네. 그죠?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또 틀리잖아요. 니은이 들어가면. 그럼 3번은 니은이 들어가기 틀리고 5번도 틀리고 그 답은 4번밖에 없네. 4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디귿을 몰라도 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디귿은 신설이 돼 가지고 요 경우에도 지금 환산 보전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것으로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을 몰라도 기억은 옳은 것이고 니은은 틀린 것이고 초과하는 데는 대항력 규정은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옳고 니은은 X고. 그럼 옳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니은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어. 1번 X, 3번 X, 5번 X. 그럼 2번하고 4번밖에 없네. 디귿이냐 기디귿이냐. 그러면 디귿이냐 기디귿이냐 했을 때 기억도 옳잖아요. 그러면 4번이 답이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쉽잖아요. 쉽죠. 그래, 기억과 디귿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조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77번하고 80번은 집합법인데 이거는 강의를 안 했습니다. 투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 올해는 좀 미안하네요. 한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문제 나오고 그랬어. 두 문제. 이건 뭐 정신이 돌았다. 출제위원이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 문제가 출제돼 가지고 좀 미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공부한 사람도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특히 77번은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그 이거는 이제 올해 한 문제 나와야 되는데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효과가 더더욱 없어진다. 뭐 간단하게 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자, 기억은 우리가 응용할 수 있죠.
이 이제 그 공용 부분도 공유거든요. 공유. 저 공유물에 대해서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냐? 결론은 과반수 미달자가 미달자에게 보존 행위로서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거를 응용하면은 대충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20년 5월 21일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독점을 할 때 다른 구분 소유자가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기억은 X고. 자, 니은에 보시면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자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이득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득은 남의 지분권까지도 지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니은. 자, 디귿에 보시면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단은 규약과 상관없이 공용 부분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히 많은 소리 같고 그죠?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기억만 틀렸습니다. 자, 78번의 가등기 담보. 이건 쉽게 출제가 됐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죠.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이건 조모 문자입니까? 자, 3번에 대여금 채권이 아니고 공사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담법이 적용 안 된다. X. 자, 가등기 담보권도 담보권 물권 아닙니까?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과 함께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4번이 맞네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도 청구할 수 있고 귀속청산으로 권리 취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79번은 계약명의 신탁이네요. 계약명의 신탁. 자, 80번부터 먼저 볼까요? 자, 1번에 구분 소유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우리 조문 문제인데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도 외부인도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라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맞네요. 자, 3번에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화법 25조, 26의 3조에 들어 있습니다. 자, 4번에 관리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위원이 관리인을 감독하는데 관리인이 자기가 감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서민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79번에는 계약명의 신탁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계약명의 신탁. 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갑이 자금을 대 가지고 을한테 지금 명의 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신탁자이고 수탁자이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1억을 받아 가지고 매매를 하고 등기까지 자기 앞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명의 신탁. 자, 여기는 보시니까 지금 종중이나 부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그래서 실명법 4조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등기 이전도 무효,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그죠? 아닌데 좀 그거로 됐네요. 계약명의 신탁이니까 상대방의 선악에 따라서 달라지네. 요 약정은 무효인데 등기 이전은 자, 병이 선의이면은 유효, 병이 악이면은 무효. 이렇게 됩니다. 매매도 같이 따라갑니다. 악이면 무효, 선이면 유효. 그럼 병이 선이면 유효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 대신에 남의 돈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악이면 무효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맞네요. 약정은 무효이다 됐고,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다. 병이 선이네요. 자, 선이면 소유권자가 을이 돼버립니다. 을이 돼버린다. 그래서 을은 병으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맞네요. 을이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맞고. 자, 을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즉 그 말은 을이 부당이득은 했지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것은 매수자금이지 소유권 자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매수자금을 반환 청구해야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고. 자, 갑은 을에 대해서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유치권. 자, 이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목적물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X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고. 5번은 내 얘기했죠. 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수탁자 을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이 정이란 사람이 제3자입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